키포인트 1번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의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금융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은 구분하는 기준은 잔존 만기이죠. 그래서 만기가 1년 미만인 시장을 단기 금융시장, 우리가 머니 마켓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금시장, 화폐시장 이렇게 부르고요. 1년 이상인 그런 장기시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캐피탈 마켓, 그래서 자본시장으로 부릅니다. 거래 규모는 단기 금융시장은 주로 대규모로,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은 소규모로 거래가 되고요. 유동성은 만기가 짧은 단기 금융시장이 당연히 높고요. 만기가 긴 장기 금융시장은 낮고요. 가격 변동폭은 똑같은 움직임에 따라서도 만기가 짧은 거는 작게 변동할 거고 만기가 긴 거는 더 크게 변동하겠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낮고 높고요. 금리 수준은 운용 기간이 됐든 뭐 거래 기간이 됐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은 금리가 낮고요. 장기 금융시장은 금리가 높고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간에 단기 거래하는 콜, 그리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어음, 저희가 이제 CP라고 하고요.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 그래서 양도가 가능한 예금 증서고요. RP는 환매 조건이 붙어 있는 환매 조건부 채권. 표지어음은 다시 재구성한 어음, 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무역어음, 상업어음 같은 것들을 다시 구성해서 판매하는 어음이고요. 물가 안정이나 금리 조절을 하기 위한 통화 안정증권, 그리고 단기 사채, 우리 기업 어음이 이제 단기 사채 형태로 거래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금융 상품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단기 금융시장의 특징을 다 기억하시고 상품은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자산 유동화 증권. 그래서 이거 섞어놓고 고르는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높으며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유동성이 높은 거 맞고요. 만기 짧은 거 맞고요. 그런데 가격 변동폭은 작겠죠. 틀렸고요. 통화안정증권과 채권은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통화안정증권이 아니죠. 장기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이 거래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번 단기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의 금융상품 첫 번째는 이제 콜인데요. 콜은 금융기관 간에 급한 자금을 전화로 조달한다고 해서 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 시장이고요. 대부분 담보 없이 무담보 중개 거래로 거래가 되고요. 운용되는 콜의 99%, 거의 대부분은 만기 하루짜리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환매 조건부 채권은 리퍼처스는 다시 구매하다, 다시 판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 다시 팔겠다는 조건, 그러니까 환매 조건을 붙여서 거래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채권 보유자의 경우에는 원래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원래 채권은 금고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 손실 없이 마치 채권을 판 것처럼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떠안지 않고 채권에 투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랬고요. 중요한 거, 채권이지만 예금자 보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예금 증서예요. 다만 할인식으로 선의자를 띈 예금 증서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요. 얘는 예금 증서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는 절대 만기 전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리해 주시고, 기업어음은
단순하게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데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어음을 우리가 진성어음이라고 한다면 기업 어음처럼 신용만 가지고 거래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융통어음이고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적인 융통어음이 뭐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융통어음 잘 기억해 주시고요. 표지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 이런 식으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팩토링어음은 이제 외상매출 채권을 그 어음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제 거래가 있는 진성어음들을 다시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재구성한 표지를 가지고 판매한다. 그래서 우리가 커버 빌, CB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는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일종이고 발행을 누가 한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러면 투자자들은 위에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에 투자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의 어음에 투자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금융기관이 부도나면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해당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판매 대상은 금융기관에게도 판매하지만 일반 개인에게도 판매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만기는 14일에서 365일까지 12종류 그리고 2년물 한 종류에서 총 13종류로 발행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단기 사채는 기업 어음을 우리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발행 금액 최소 1억 원,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한다. 1억 원, 1년.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최단 만기가 3개월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품이다. 3개월이 아니고요. 30일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양도성 예금증서는 만기 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도를 허용하고 있고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개인은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있고요. 표지어음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다. 표지어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기업 어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단기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은 이런 함정을 찾아라처럼 조금씩 바꾸어서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요 특징 중심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연 8회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매월이었는데 업무가 많은 3, 6, 9, 12월 분기 말월에 결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 6, 9, 12 분기 말월을 제외하고 연 8회 결정되고요. 이거를 뭐 매월 1회, 뭐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으니까 잘 챙기시고 이렇게 금리가 결정이 되면 초단기 금리인 콜 금리에는 즉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게 단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 실물 경제에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천천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즉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통화정책 운영 체계는 물가 안정 목표제죠. 정부와 합의된 중기 물가. 통상적으로 3년 물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가 과열이 되면 경기를 진작시키고 올라가는 물가를 좀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을 사용하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요. 실질금리, 실효금리 요 두 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실질금리냐 명목금리냐는 물가를 반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금리. 그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물가가 반영된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하고요. 실효금리는 단순히 써있는 표면금리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표면금리에 우리가 이자를 어떻게 복리냐 달리냐 세금 과세를 어떻게 일반과세냐 비과세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실제 내 손에 쥐어지거나 실제 부담해야 되는 금리 이거를 이제 실효금리라고 하고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금리 수준을 비교할 때는 실효 금리로 비교해야 되죠. 이 두 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별 1회 결정한다. 연 8회 결정한다고 했고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준금리는 인상해야 되겠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돈값을 올려서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두 개가 지금 바뀐 거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리의 종류라든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요거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4번 주요 수신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신 상품 첫 번째는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인데요. CMA, 요거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서 우리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형태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고요. MMF, 머니마켓 펀드, 그래서 우리 머니마켓 단기 금융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얘는 이제 펀드니까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단기간 예치하면서도 시장 실세 금리를 지급해서 은행의 수시 입출 예금 상품, 예금이나 적금 상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CMA 같은 경우는 소액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급여이체라든지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보험료 납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고, MMDA는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디파짓 어카운트니까 예금 계좌. 어디서 지급합니까? 은행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고금리뿐만 아니라 은행의 특성인 자유로운 입출금도 가능하고 은행의 여러 가지 전산망을 활용한 다양한 이체, 결제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금자 보호는 당연히 MMDA, 예금인 MMDA만 가능하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실적 배당형 상품인데요. 금전신탁은 신탁,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건데 돈을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금전신탁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정하고 분리해서 별도의 신탁 계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신탁 계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신탁 재산별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단기 실적 배당 상품은 MMF, CMA가 있는데 MMF는 펀드, 초단기 그리고 환매 수수료 없는 그런 펀드이고 CMA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결제 기능 같은 것들이 추가된 복합적인 금융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액보험은 보험이지만 특별 계정으로 수익증권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돼서 운용 성과를 실적 배당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고요.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죠. 그래서 계약 형태의 투자 신탁과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로 구별하고요. 이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두시고, 특히 펀드 중에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운용된 펀드가 인덱스 펀드고요. 이거를 주식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가 상장 지수펀드 ETF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품이죠. 이건 역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 지금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 손실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냐면 부동산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문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시장성 상품은 만기 전 환매 시에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지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시장성 상품은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매도를 하죠. 매도 시점에 시장 가격에 따라서 매도를 하는 형태로 환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창구에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매도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원금 보장 안 되고요. 세 번째, 생명보험회사는 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금 현재 판매할 수 있죠.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다 판매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투자회사의 설립 형태는 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상법상 주식회사
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상품은 은행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아니죠. MMF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에서도 판매 가능하고 CMA 같은 경우에는 종금사에서도 판매 가능한 것이니까 은행에서만 판매 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수신상품도 마찬가지로 각 상품의 주요 특징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포인트 5번 기업 공개와 증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체계를 갖추는 것, 그래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특징,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한다. 바꾸어서 시험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업 공개는 어떤 회사 단위로 한다면 만약에 그 회사에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면 상장은 보통주, 우선주, 종목별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 상장은 종목별로 한다. 꼭 정리해 주시고 주식의 소유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주식 발행에 국한하죠. 채권 발행은 우리 기업 공개와는 상관이 없고요. 거래소에 꼭 상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요건이 되지 않으면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외에서 거래할 수 있고요. 새로운 주식을 공모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증자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을 늘리는 것인데 돈을 받고 발행을 하면 유상증자, 돈 안 받고 발행을 하면 무상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돈을 받았으니까 실질적인 재산도 늘어나고 자본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자본은 늘어나지만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고요. 유상증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주 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를 먼저 주고 일반인에게 남는 거를 공모하는 주주 우선 공모라는 것이 있고, 주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인도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요거는 주로 우리 사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냥 일반인에게 무조건 공모하는 일반 공모.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절차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직접 공모 같은 것들로 이제 구별할 수 있고요. 무상증자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배당금 대신에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주식 배당이 가장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형태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감자는 증자와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 수를 줄이고 자본금을 축소하는 것을 감자라고 하고요. 용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사주 매입은 우리가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배당금을 재원으로 해서 시장에 있는 자사 주식을 구입해서 유통 주식 숫자를 줄이는 것이죠. 그럼 숫자가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자사주 매입도 역시 용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기업 공개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기업 공개는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권 발행과는 무관하다. 세 번째, 무상증자일 경우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만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거꾸로죠. 재산은 증가하지 않지만 자본금은 증가한다. 주식 배당은 유상증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주 배정,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6번 주식 매매 거래 제도와 체결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거래 결제 방식은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영업일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결제라고 하죠. 요 3영업일을 2영업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문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정규 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
위탁 수수료율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뭐 틀린 거고요. 유가증권에 이제 증권거래세가 있는데요. 증권거래세는 매도자에게만 부과된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죠. 매수자는 부과하지 않고요. 매도 금액의 0.23%, 그런데 증권거래세가 0.08%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0.15%, 합쳐서 0.23%고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0.43%,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0.23%인데 농어촌 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로만 0.23%고요. 코넥스 시장이 있었죠. 코넥스 시장은 0.1%. 요것도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고,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우선 원칙, 제일 우선은 가격이고요. 호가가 동일하다면 먼저 시간 우선, 그래서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순서 바뀌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고, 동시호가 체결 원칙인데요. 동시호가는 일정 시간 동안 동시에 호가한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적용되는 거예요? 가격 우선 원칙만 적용된다. 명의개서, 명의가 바뀐 경우에 그 명의를 고쳐서 써주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자동으로 명의개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거래 시간은 정규 시장의 경우 9시부터 16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16시가 아니라 15시 30분까지 이루어지고요. 위탁 증거금은 금전으로만 징수된다. 금전으로 징수할 수도 있고 유가증권으로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매도 금액의 0.3%를 원천 징수한다. 증권거래세는 0.23%고요.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가격 우선이 먼저, 그 이후에 시간 우선이죠.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7%, 10%,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을 발동할 수 있다. 서킷 브레이커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7%가 아니라 8%, 15%, 20%죠. 예, 요 구간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의 발행 주체는 법률로 정해지고요. 국채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신용도가 낮은 회사도 채권 발행은 가능하죠. 이런 채권을 우리가 쓰레기 채권, 정크 본드라고 했고요. 채권은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장 내 거래가 일반적이고 경쟁 매매로 주로 거래되는 데 반해서 채권은 장 외 거래가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1대1로 거래하는 상대 매매가 일반적이고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잔존 만기가 길수록 오래 빌려줘야 되니까 수익률은 상승할 거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신용이 낮은 거니까 수익률은 상승할 거고요. 유동성이 낮을수록 현금화하기 어려우니까 수익률은 상승하겠죠. 유통수익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을 살펴보면 채권 가격은 유통수익률에 반비례합니다. 왜? 받을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게 사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올라갈 거고요.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이자가 작으니까 뒤에 만들어지는 금액이 작아지고 결국 만기가 긴 채권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은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복리차란 채권의 겉면에 붙어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일정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우리가 이표채라고 했죠. 복리채는 이자를 복리로 계속 불이해서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채권이고요. 두 번째, 채권 매매는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 방식으로 주로 거래된다. 경쟁 매매가 아니라 상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요. 세 번째, 채권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도 낮아진다, 높아진다고 했고요.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축소되죠. 그래서 우리 1년짜리는 100원 깎아줘야 되고 3년짜리는 300원 깎아준다. 이런 내용들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7번 소득 종류별 과세 형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 종류별로 봤을 때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종합할 때 사용하는 게 6개가 있죠. 첫 번째, 우리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두 번째, 일을 해서 버는데 내 일을 하면 사업소득, 남의 일을 하면 근로소득, 나이가 들어서 연금 개시 연령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 그래서 이 6개의 소득은 한꺼번에 종합과세합니다. 그런데 소득인데 종합과세에 넣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가 있죠. 분리하고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고요. 분류과세는 두 가지죠. 하나는 비경상적인,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합과세했을 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퇴직소득, 두 번째 양도소득, 이 두 개는 분류과세합니다. 이 분류과세되는 소득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요.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인의 자산이 증가했다면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순자산 증가설을 적용하고 있고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다 포괄해서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인 거죠. 여러분이 유형별 포괄주의, 완전 포괄주의 구별하시고 유형별 포괄주의는 이자,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완전 포괄주의는 상속 증여에 해당한다. 여기에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다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유형별 포괄주의죠. 여기는 이제 완전 포괄주의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하죠. 분리과세는 일반 소득세 14%가 적용이 되겠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요. 15%가 지금 틀렸고요.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가 이 세율은 우리 일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거 6%, 1200만 원 이하, 제일 높은 거 10억 초과, 요거는 이제 45%,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 10%, 2억에서 200까지는 20%,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상속증여세는 다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이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10, 20, 30, 40, 50.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30억 초과인 경우엔 최고 세율이죠. 40%가 아니라 5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8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과세 적용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입니다. 조심하실 거 부부 합산 아니죠. 그래서 부부 합산이라고 하면 잘못된 설명이다. 기억해 주시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2천만 원이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14%로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를 종료하는 것.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의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니까 최저세율 1200만 원 이하는 6%, 최고세율 10억 초과는 45%, 단계는 8단계.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부 합산 아니라 그랬죠.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이다.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최저세율 1200만 원 이하 6%, 최고세율 10억 초과 45%, 요거는 꼭 기억하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틀렸고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3천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되어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아니죠. 우리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하고요. 초과한 금액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진과세로 모든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 이건 아마 2천만 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함정들도 눈여겨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